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만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0월 25일 금요일입니다. 항상 금요일만 되면 땡스 가드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아 가지고 이번에는 그래도 좀 선반영이 돼서 이 11월 달 12월에 또 연말 연시에 있는 랠리를 앞두고 좀 10월 달은 하반기로 가면 약간 좀 위로 회복하지가 않을까 싶었는데 여전히 2590 요 껌딱지처럼 여기서 딱 붙어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방향을 아마 잡을 것 같은데 제 예상대로 대선 끝나고 나서 좀 찬바람 불면서 시장이 시원하게 추울 정도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 몇 개 보고 가겠습니다. 맘스 아트룸은 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코닝 회사가 있는 코닝에 직접 가본 적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건물 안까지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외부 구경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회사 사옥이 정말 멋있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사옥 건물이 꼭 한국과 일본의 전통 건축을 따라한 듯한 특히 지붕 기와를 모티브로 한 듯한 이런 신기한 디자인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건축가가 누군지 정말 궁금했고 주변의 경치도 수려했고 근처에 코닝 뮤지엄도 정말 가볼 만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코닝의 역사가 긴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흥미로웠다고 하십니다. 코닝이 너무 조용하고 인기척이 없어서 회사가 살아있는 건가 싶긴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술을 열심히 개발하느라 안에서 분주했었거든요. 근처에 유명한 코넬 대학도 있는 참 아름다운 도시예요. 어제 이 코닝 기사를 읽으면서 뉴욕에서 서부로 한 4시간 간다고 해서 서부로 4시간쯤 달리면 거기 코넬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넬 근처인가 잠깐 그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워낙 미국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주변에 코넬 대학이 있었군요. 예전에 제가 어학연수 왔을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어학연수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 형이 군대 제대를 하고 그래서 저희 형님한테 제대하고 나서 여기 와서 영어 좀 배우고 가면 좋지 않겠냐 해서 저랑 저희 형님하고 막 갓 제대한 수방사 30단 갓 제대한 저희 형님하고 같이 닛산 맥시마 차 한 대 빌려가지고요. 24일 동안 미국 일주를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부터 출발해가지고 저 플로리다 저 밑에 보면 플로리다 밑에 보면 이 섬들이 쭉 이어져 있잖아요. 키웨스트라고 하는 키웨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 섬 끝까지 갔다가 그러고 다시 쭉 올라서 뉴욕 그리고 코넬대도 그때 가봤던 것 같습니다. 야, 그때는 참 차 한 대 빌려가지고 나중에 그 차를 반납을 하는데 일부러 차를 빌릴 때 프리 마일리지로 했거든요. 보통은 보면 마일리지당 얼마 이런 게 있고 아니면 마일리지 상관없이 그냥 날짜로 차를 빌릴 수도 있고 했었는데 그때 미국 일주를 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프리 마일리지로 해서 차를 빌렸는데 차를 반납할 때 그 차 관리자가 그 마일리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10,000 mile 하면서 1만 마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1600km를 돌았습니다. 10,000 마일이 맞죠? 요즘은 이런 것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지난번에 마일 하이 시티 할 때 그죠?
1마일이 1.6km, 1600m. 네. 그때 코넬대를 가봤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벌써 그게 1991년, 2년, 1992년이었네요. 92년이었으니까 25년, 23년이 지났습니다. 이 젊다는 게 참 좋은 거다, 그죠? 지금은 절대 못합니다. 지금 그렇게 한 5일 만에 미국을 일주한다라는 거는 16,000km를 운전을 한다는 거는 지금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비님이 또 좋은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월터 아이작슨이 쓴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오랜만에 다시 읽고 있는데 천재 한 명이 인류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상상 이상의 일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종종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인물들은 늘 논란을 일으키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상상하면 모두 현실이 된다라는 말은 머스크를 표현한 책송의 문장 중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끝없는 상상,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실행력, 주변의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자기 신뢰, 그의 놀라운 행보를 계속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마비님이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통해서 우리 채슬리가 계속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자기 신뢰를 갖고 계속 부단한 노력과 실행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열심히 상상하고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또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노영현님 아마 부품 독립군이시죠. 요즘 대구 중소기업이 많은데 어렵다고 합니다. 네, 대구 많이 오세요라고 했습니다. 네, 대구에 세미나나 강의 잡히면 꼭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지금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대선에 관한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또 제가 모르는 대선 변수가 있는지 체크해 보기 위해서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시장은 오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샤이 트럼프냐 히든 해리스냐 똑같은 말이다, 그죠? 샤이냐 히든이냐 표를 안 낸다는 뜻이니까요. 역대급 초접자 숨은표 전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는 26일이면 정확히 열흘 앞으로 다가오는 미국 대선의 현재 판세는 누구도 승부를 단언하지 못하는 역대급 초접전 양상으로 요약이 되는데 각 주의 인구 비례로 할당된 총 538명의 선거인단에서 과반 270명을 선점하면 이기는 미 대선인데 승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되는 7대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민주당 후보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가 우위를 가리기 힘든 피말리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깻잎 한 장 차라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7대 경합주 평균치에 따르면 모두 앞서고는 있지만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우위를 장담하기는 힘들다고 하고요. 해리스 부통령과의 격차가 펜실베이니아가 0.5, 미시간 0.2, 위스콘신 0.1, 노스캐롤라이나가 0.5, 애리조나 1.6, 네바다 0.7, 조지아 2.4%포인트 등 그야말로 깻잎 한 장 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랑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조지아도 트럼프가 우위네요. 추세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승세인데 지난 TV 대선 토론에서 해리스가 판정성을 거둔 후 7대 경합주 가운데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북동부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선전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 나갔지만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7대 경합주 종합평균 지지율에서 47.8대 47.8. 해리스와 동료를 이루며 골든크로스에 성공한 이후 지난달 22일이네요. 조금씩 지금 격차를 벌려나가면서 0.8%포인트까지 벌려놨다고 합니다. 48.3 대 47.5네요. 해리스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러스트벨트에서 트럼프가 맹렬한 기세로 출격해서 판을 뒤집고 썬벨트, 일조량이 풍부한 남부지역에서 해리스와 격차를 꾸준히 벌린 역량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투표일을 약 열흘 시점에서의 이 같은 후보 지지율은 11월 5일 대선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트럼프가 출마한 2020년 그리고 2016년 대선에서 D-10 시점의 후보 지지율과 실제 대선 득표율을 비교한 결과 경합주에서 거의 대부분 트럼프의 실제 득표율이 여론조사 지지율 수치보다 적게는 2.2%포인트, 많게는 6.9%포인트까지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서 잡히지 않은 이른바 샤이 트럼프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재밌네요. 2020년하고 일단 2020년 볼게요. 요때 D-11 10월 24일 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오른쪽은 실제 득표율이고요. 거의 여기서 바이든이 더 우세한 걸로 나왔었네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때 제가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그죠? 이렇게 경합주에서도 바이든이 우위로 나와가지고 실제 여론에서는 바이든이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분위기였는데 실제 득표는 한번 볼게요. 득표가 바이든인데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이 플로리다에서는 트럼프가 오히려 더 많은 득표를 했었네요. 그랬다가 이 플로리다 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실제 득표는 더 많이 했는데 바이든이 승리한 걸로 그렇게 나왔었죠. 여론조사 득표율 간 비교에서 실제로 보면 다 이 숨은 샤이 트럼프가 꽤 많았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것만 보더라도. 그 다음 2016년도 한번 볼게요. 이때는 오히려 반대였죠. 힐러리가 된다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됐었습니다. 그때. 힐러리 이때 펜실베니아 5.8, 와 6.4, 위스콘신도 6.2. 실제로 조지아하고 애리조나만 트럼프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었는데 실제 득표율을 보니까 네바다만 그대로 힐러리였고 나머지는 전부 다 트럼프가 됐었네요. 이때도 여론조사와 득표율과 비교를 해봤더니 트럼프가 여론조사보다 많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샤이 트럼프가 있다 그죠? 트럼프를 나 지지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좀 부끄러운. 네, 트럼프의 워낙 이제 막말이라든지 약간 이 레이스 문제에 있어서도 그죠? 좀 그런 면이 보이니까 뭐 레이시스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말하기가 약간 좀 부끄러운 그런 샤이 트럼프들이 많습니다. D-10 시점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 승리 가능성 99%라던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과소평가 경향이 더 짙었고 2016년 11월 8일 대선에서 실제 기록한 득표율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였었습니다. 그때 뭐 하루 전날에 이미 이제는 트럼프가 아니라 힐러리를 아니냐 거의 뭐
CNN에서도 힐러리가 당선될 것 같다. 92% 확률로. 그렇게 보도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럼에도 이 트럼프 승리를 예단하게 이르다고 하는데 민주당 지지층으로 분류됐던 흑인 히스패닉 젊은 층 유권자들의 결집이 위험할 정도로 느슨해졌다는 미 언론의 평가가 나오지만 선거 막판에는 이들이 결국 해리스 지지로 돌아올 것이라고 일부 선거 전문가들은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히든 해리스들이 결국 투표를 할 거라는 거죠. 미국 사회에 사상 첫 흑인 여성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 다소 있다. 남편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적잖은 여성들이 해리스에게 투표하는 샤이 해리스가 될 수 있다. 경합주로 돌며 흑인 남성들에게 해리스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브락 오바마 효과가 얼마나 힘을 낼지 주목되는 것은 그래서다. 막판 최대 변수는 투표율인데 스테판 슈미트 아이오와 주립대 교수는 대선 레이스의 최종 결과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는 투표율이라고 중앙일보에 말을 했고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 가능성이 높아 해리스에 유리할 거란 관측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 투표율은 꽤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다만 트럼프가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 만큼 유불리를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트럼프는 이날 조지아주 한 교회에서 기독교계 유권자들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 이번 대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며 반드시 투표하라고 독려한 뒤 우리는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 사전투표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투표하러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종반에 들면서 이 네거티브 공격이 이제 심해지고 있다. 이런저런 얘기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하나 있죠. 2020년 대선 때에도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펜실베니아에서는 본투표함이 개표되면서는 트럼프가 앞서 나가다가 우편 투표가 뒤늦게 개표되면서 바이든 표가 쏟아지면서 약 8만 표 차 역전성을 안긴 바 있는데 선거일 이전 우편 투표 개표가 가능한 일부 주와는 달리 펜실베니아에서는 선거일 당일부터 투표용지 개봉이 허용되는 만큼 이번에도 이 지역 승자를 가리는 데는 2, 3일이 걸릴 것 같다는 전망이다.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바로 그날 저녁에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그죠? 네, 요 후속 기사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재미난 기사가 있어가지고요. 주식은 해리스, 달러는 트럼프, 이런 쪽집게 지표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거 좋아하죠. 여론조사 이런 거는 아무래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요즘은 출구조사도 사실 잘 안 맞잖아요. 그죠? 미국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 모델에 여론조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 사례가 2016년 대선인데 여론조사는 대부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당선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트럼프의 승리였습니다. 이후 모든 여론조사 기관은 조사 방식을 수정을 했고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역대 미국 대선 결과를 대체로 정확히 예측했던 지표는 크게 4가지인데요. 대부분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재밌다, 그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자회사인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지난 17일 보고서에 따르면 무디스는 해리스와 트럼프가 각각 302명과 23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했네요.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오히려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다, 그죠?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한 당선 확률은 각각 55.6과 43%였는데 다만 수치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무디스는 두 사람이 269명씩 동일한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1.4% 확률로
도출됐을 정도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무디스는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대신에 실업률 등 각종 경제 지표를 종합해서 현직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예측을 했는데 1980년 이후 무디스의 예측은 2016년 대선을 제외하면 틀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16년에 틀렸었네요. 자, 다만 무디스의 보고서에서는 선거 막판 트럼프의 추격세가 반영돼 있고 무디스는 8월 내부 보고서에서 해리스가 당선되고 상하원이 여야로 분점될 가능성을 45%로 봤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해당 수치를 40%로 낮췄다고 합니다. 반면 트럼프의 당선과 동시에 공화당이 상하원까지 독점할 가능성은 오히려 40%로 높였네요. 자, 가장 전통적인 쪽집게 척도는 S&P 500 지수다. 대선 3개월 전 주가 지수가 상승을 하면 여당이 승리하고 하락할 경우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공식인데 1944년 이후 20번의 대선에서 S&P 500을 근거로 한 예측이 빗나간 사례는 3번에 불과하다. 특히 1984년 이후에는 100% 당선자를 다 맞췄네요. 100%. 야, 20번, 1944년 이후로 4년마다 열리니까 20번을 곱하면 80년, 그죠? 그러면 2024년 되네요. 이 20번의 대선 중에서 17번을 맞췄네요. 예외가 스티븐슨과 아이젠하워, 그리고 험프리와 닉스, 1968년. 그리고 또 한 번이 카터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 1980년. 이때는 카터가 재선에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레이건 대통령으로 바뀌었는데 이때도 틀렸었군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 맞았다고 합니다. 다. 네. 바이든, 트럼프, 힐러리, 트럼프, 오바마와 롬니, 오바마와 맥케인. 네. 그러면 지금 S&P 500이 어떤 상황인가 보겠습니다. 23일 S&P 500은 5,794로 마감을 했고 7월 말이 5,522와 비교하면 4.8%포인트 올랐네요. 미국 시장은 뭐 되게 많이 2달 동안 또 반등이 들어간 것처럼 여겨졌는데 8월 초에 확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해서 그런가 봅니다. 지금 7월 말 대비해서 4.8%포인트 오른 수치이고요. 2016년에는 마이너스 2.2%포인트, 그리고 2020년에는 마이너스 0.6%포인트를 기록을 했고, 결국 모두 야당 후보가 승리했네요. 2020년에는 아슬아슬했다, 그죠? 그 해, 주가가 코로나로 폭락했다가 빠르게 다 회복을 해서 저는 2020년에도 주가가 당연히 플러스가 났을 거다 생각했는데 3개월 동안. 그러고 보니까 9월, 10월, 2020년 9월, 10월이 2달 연속 빠지면서 이 3개월 동안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었군요. 2016년에도 이 대선 전에 시장이 무너지죠. 한 10월부터 시장이 확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힐러리가 될 거다 했다가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는데 자, 다만 여기에도 변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S&P 500 지수는 이날 0.92% 하락을 했고 3거래일 연속 하락세로 이는 9월 초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 3일간 기록한 하락폭이 1.33%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직 S&P 500을 기준으로 한 당선 예측의 기준선이 10월 말까지 일주일을 남겨놓은 점을 감안하면 지난 3개월간의 상승폭이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실적 시즌으로 들어갔으면서 어제는 또 테슬라가 또 급등을 하면서 미국 시장을 또 바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또 다른 쪽집게가 뭔지 보겠습니다. 공포지수는 일단 해리스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이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 픽스, 발리틸리티 인덱스 역시 현재로서는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데, 픽스는 지수 옵션의 변동성을 반영하는 지수로, 픽스 수치가 높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등의 변화 등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는 의미죠. 자, 픽스와 미대선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요 회색선 짙은, 짙은 고동색인가요? 이게 빅스인데 지난 8월 5일 날 38.57까지, 장중에는 65까지 올랐다가 그리고 확 떨어졌다가 지금은 요러고 있네요. 자, 역대 대선이 열린 해를 기준으로 빅스가 7, 8월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안정을 찾았을 경우에는 여당 후보가 당선이 되고, 대선 직전에 최고점을 찍었을 때는 대선 직전에 대부분 야당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빅스를 통한 선거 예측은 9번의 대선에서 한 번을 제외한 8번을 정확히 들어맞췄다고 합니다. 2016년하고 2020년 빅스는 대선 직전인 10월 말 최고점을 찍었고, 선거에서 모두 야당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올해 빅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한 직후인 8월 5일 최고점을 찍은 뒤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만 8월 초 피크를 기록한 뒤 안정을 찾았던 빅스가 9월 말부터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지난 한 달간 상승폭은 2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7월 바이든의 후보직 사퇴와 8월 해리스로의 후보 교체, 9월 해리스의 지지율 정체 등 현재의 대선 판세와 정확히 일치하는 움직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네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이제 트럼프가 우세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가 있는데 바로 달러의 가치다. 역대 대선에서 선거일 3개월을 기준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여당 후보가 당선이 됐고, 강세일 경우에는 야당 후보가 승리했다. 역대 대선에서 달러 가치를 통한 대선 예측은 9번 가운데 8번 맞았네요. 유일한 예외가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빅스나 달러 인덱스나 보면 공포가 치솟으면, 공포감이 올라가면 안전자산으로 회귀하기 위해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되면 주가는 빠지고 뭐 등등.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경제 지표가 사실은 다 비슷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선 전에 뭔가 위기감이 많이 고조되면 야당으로 바뀌고, 위기감이 고조되지 않고 분위기가 좋으면 여당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의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가 7월 말에는 104.1이었는데 현재는 104.3을 기록하고 있고요. 2016년과 2020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한 이 달러 인덱스는 각각 102.21과 91.87이었고요. 현재의 달러 가치가 지난 두 번의 대선 때와 비교했을 때는 야당 후보에게 유리한 강달러 상황임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상관관계, 어떻게 보면 이 인과관계랑 상관관계랑 좀 다르잖아요, 그죠? 인과관계는 차가운 겨울이 왔기 때문에 감기 환자가 늘어나는 거, 이런 게 인과관계라면, 낙엽이 떨어지는 거를 보면 뭐 가을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상관관계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상관관계 뭐가 있을까요? 상관관계. 꼭 가을, 어떤 분이 항상 11월에 그럴 수는 있죠. 뭐 부활절에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11월에 있는
땡스기빙 때 방문을 하는데, 근데 저 사람이 방문만 하면 그 다음에 날이 추워지더라.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학력고사라든지 수능 시험 볼 때 희한하게 그 수능 시험만 볼 때 되면 날이 추워지더라. 근데 수능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날이 추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상관관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면서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관관계 개수가 높을 때 이게 어떤 인과관계가 있나? 네, 그런 거를 분석을 해보면 투자가 상당히 재밌어지고 확률 배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성공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분석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박철환의 마켓나우 로봇택시가 첨단 휴머노이드의 시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의 10일 로봇택시 이벤트를 보고 기대 이하라는 시장의 평가가 많았다. 예고 없이 2부 세션에서 첨단 휴머노이드의 선두주자인 옵티머스 로봇이 등장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옵티머스가 원격 조종됐다는 비난이 이르죠. 사실 이날 옵티머스는 관제되지 않은 unsupervised라고 되어 있네요. 관제되지 않은 상태는 아닌 관제된 누군가가 이렇게 감독하고 있는 상황에서 슈퍼바이저된 상태로 사람 사물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시연했다. 사용자가 첨단 휴머노이드를 통해 경험하는 복합적인 상호작용은 다른 첨단 로봇의 경우와 급이 다르다고 합니다. 급이. 가정에서 가사를 돕고 일상에서 진화된 서비스에 종사하며 제조 물류 현장에서는 첨단 산업 역군이고요. 이번 테슬라 행사가 사실상 최초의 첨단 휴머노이드 시연이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로봇택시 자체가 하나의 첨단 휴머노이드라는 것. 로봇택시 자체가 로봇택시와 옵티머스는 기술적으로 매우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데요. 위상 수학에서 도넛과 커피잔을 동류로 간주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첫째, 둘 다 4680 중대형 원통형 단위 전지로 만들어진 배터리팩을 전원으로 사용한다. 이 로봇 휴머노이드에도 4680 배터리가 들어가네요. 둘째는 둘이 움직이고 작업할 때 동일한 메커니즘에 의존한다. 바로 360도 카메라를 이용한 이미지 센서 기술이고요. 세 번째는 양쪽 다 종단간 신경망 방식으로 제어한다고 합니다. 넷째는 같은 데이터 센터에서 학습하며 차근차근 관제 모드에서 시작하여 중국에는 비관제 모드를 지향한다. 이 슈퍼바이저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로봇이 알아서 움직이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100% 전동화된 첨단 휴머노이드는 전통적인 로봇 산업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미래차 산업에서 불쑥 튀어나온 로봇계의 이단화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중 어디에서 첨단 휴머노이드에 먼저 안착하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현대기아차라고 답한다면 현대기아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호사가들이 덧붙일 것이다. 하지만 이미 현대기아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 아틀라스와는 또 다른 길로 로봇 개발에 뛰어든 지 오래다. 이 아틀라스고 현대기아차는 현대기아차인 셈이다. 미래 예측에는 시나리오가 여러 개 필요하다. 배터리 전기차 기술과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로봇택시 서비스가 결합해 완전
전동화된 첨단 휴머노이드의 시대가 개화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시나리오에 베팅하는 투자자와 전문가도 꽤 많을 것이다. 저를 두고 얘기하시는 말씀이시네요. 네. 원래 제가 뭐 이 신기술, 미래에 앞으로 5년, 10년 뒤면 이 기술에 의해서 어떻게 될 거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잘 믿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되게 낙관적이지만 이런 기술이 빠르게 우리 생활에 침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옛날에 백투더 퓨처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하늘을 나르는 택시 이런 거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수적인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의 그동안의 속도를 보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워낙 앨런 머스크가 일벌레다 보니까 그런 속도에 대한 제시도 좀 되게 빠르게 제시를 해놓다 보니까 앨런 머스크가 제시한 시를 잘 못 맞추고 약간 딜레이 돼서 나오는 경향은 있긴 한데 그동안에 이 스페이스 X부터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 그리고 오늘 얘기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이런 것도 보면 어떻게 1년 만에 저렇게 기술이 진보될 수가 있는가를 보면서 아까 처음 댓글에서 마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앨런 머스크가 말한 상상은 현실이 된다. 그것도 너무 먼 미래에 현실이 되는 게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는구나. 예,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테슬라의 미래 가치가 이 허황된 내러티브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드림 컴 트루 실제로 그 앨런 머스크의 꿈이 현실화되는 그러면서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 젠슨왕과 TSMC 얘기입니다. 젠슨왕이 TSMC에 고개 숙였다. AI 가속기 결함 우리 탓이라고 했다는데 젠슨왕이 올 연말 출시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이 블랙웰의 설계 결함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100% 엔비디아 잘못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TSMC와의 관계에 잡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다. 페이크 뉴스라고 일축을 했고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첨단 파운드리 시장에서 독주하는 TSMC와 엔비디아의 신경전에서 엔비디아가 사실상의 항복 선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덴마크를 방문한 이 젠슨왕은 블랙웰의 설계 결함이 있었다 하면서 이로 인해 수율이 낮아졌고요. 이어 몇 가지 칩을 처음부터 설계하면서 동시에 이를 만들어야 했다며 현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젠슨왕의 해명에도 이날 미증시에서는 엔비디아 주가는 2.8% 하락을 했네요. 엔비디아는 올 3월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을 선보였고 이를 2분기부터 양산할 계획이었지만 계속 지연이 됐고요. 이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설계 결함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엔비디아의 제조 파트너인 TSMC와 엔비디아가 책임 공방을 벌였다고 보도를 했고요. 이에 엔비디아가 GPU 칩의 생산을 TSMC가 아닌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맡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젠슨왕은 TSMC와의 갈등설을 전한 보도를 두고 페이크 뉴스라고 했고 우리가 수율 문제를 해결하고 놀라운 속도로 블랙웰 제조를 재개할 수 있도록 TSMC가 도와줬다고 말을 했고 엔비디아 블랙웰은 TSMC의 이 4나노 공정 및 첨단 패키징을 사용해 만들고 있습니다. 젠슨왕의 이번 발언을 두고 첨단 칩 제조를 사실상 독점하며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는 이 파운드리로 올라선 TSMC의 위상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결국 천하의 엔비디아마저 머리를 숙인 셈이라고 업계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전자와 인텔 등 경쟁사가 최근 파운드리 사업에서 주춤하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제 TSMC 외에는 대안을 찾기 힘든 상황이 됐고, 첨단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체 공급망 꼭대기에서 군림하는 애플, 엔비디아조차 TSMC와의 협상에서는 쩔쩔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 대안이 없으니까 그죠? 완전히 슈퍼 울트라 갑이다, 그죠? 슈퍼 울트라 을인데, 예, 슈퍼 울트라 각 같은 을이 되어 있습니다. TSMC의 여러 고객사들이 생산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할당받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고, TSMC는 최근 첨단 공정을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 가격을 또 8%가량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회사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률은 47.5%에 달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뉴스를 보면 업황 자체가 안 되면 삼성전자가 뭘 이렇게 회복을 한데도 업황이 안 좋으니까 기술적인 회복을 한데도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업황 자체는 삼성이 조금만 잘하면 그죠? 예, 이 TSMC가 독점하고 있는 이 파운드리, 고부가 같이 이 파운드리를 가져올 수 있는데 영업이익률 47.5%입니다. 그죠? 여전히 기회는 열려 있다. 요게 하나의 좀 긍정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지난 3분기 7조 원대 영업이익을 내면서 전자 반도체를 제쳤고요. HBM 매출이 1년 새에 4.3배로 늘어나면서 엔비디아 공급망에 힘을 과시했고요. 하이닉스는 지난 3분기에 매출이 17조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7조 300억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3을 곱하면 3일은 3, 7, 4, 4일은 7, 4, 28. 영업이익률이 40%대가 나왔네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이고요. 회사는 지난 2분기에도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이를 경신했습니다. 7조 원의 영업이익은 반도체 초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이때 6조 4,724억도 뛰어넘는 수치이고요. 증권가에서는 오는 30일에 발표할 전자 반도체 부문의 3분기 영업이익을 5조 원 안팎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고, 다음 주에 본실적 발표 때 정확히 발라서 나옵니다. 하이닉스가 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처음으로 삼성 반도체를 제친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어제 좀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왔죠. 양사의 올해 1, 3분기 반도체 영업이익 합산도 하이닉스가 더 많아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에서 하이닉스가 삼성 반도체를 능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라는 업종보다는 어느 공급망에 속했느냐가 실적을 가르는 시대라는 점이 재확인됐고, AI 반도체 시장의 주류인 엔비디아와 그 핵심 공급망인 제조, 파운드리의 TSMC, 그리고 메모리의 하이닉스가 최근 분기에 각각 62%, TSMC가 47.5%, 그리고 하이닉스는 40%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 하드웨어 제조 기업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마진이다. 이날 실적 발표에서 김우현 CFO는 데이터 센터 고객 중심으로 AI 메모리 수요 강세가 지속됐고, 이에 맞춰서 HBM과 기업용 SSD 등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으로 판매가 늘어서 디램과 낸드 메모리 모두 ASP가 전분기 대비해서 10%대 중반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날 하이닉스는 AI용 메모리인 HBM의 3분기 매출이 직전 분기 대비해서 70% 이상,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3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HBM3E, 이 5세대 3E 12단 제품 공급도 예정대로 4분기에 시작하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12단 제품 비중이 전체 HBM3E 출하량의 또 절반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 제품은 엔비디아가 연내 출시할 신형 AI 가속기에 탑재됩니다. 회사는 최근 불거진 HBM 공급 과잉론과 중국 메모리 위협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전자와 마이크론도 HBM 시장에 집중하고 있어서 이러다가 HBM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수 있다는 주장이 모건 스탠리에 의해서 제기가 됐었죠. 또한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구형 D램 메모리 생산 설비를 대폭 늘리고 있어서 저가 공세를 우려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김규현 하이닉스 D램 마케팅 담당은 고객들의 AI 투자 확대 의지가 확인되고 있어서 내년 HBM 수요는 올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기술, 수율, 난이도로 인해서 메모리 업계가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의 HBM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HBM 공급 과잉세를 일축했습니다. 중국발 저가 메모리 위협에 대해서는 중국이 공급하는 이 구형 D램과 HBM, DDR5, LPDDR5 등 프리미엄 제품의 수급에는 이 확연한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구형 D램과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금 잘하고 있는 HBM, DDR5 등 이 프리미엄 제품 수급에는 확연히 차이가 있고 가격 방향성도 다르다. 구형은 지금 중국이 막 만들면서 더 떨어지고 있죠. 어차피 구형이라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중국이 이 구형 시장에 있어서 공급을 늘리고 있다 보니까 반면에 HBM과 DDR5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당사 HBM의 평균 가격은 내년에 더 오를 것이고 중국 업체의 공습이 하이닉스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했습니다. 팀 엔비디아는 더 밀착한다. 김규현 담당은 일반 D램과 달리 HBM은 선단 공정으로 칩 크기를 줄여서 원가를 낮추는 것보다 고객 요구에 맞는 품질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 등 경쟁사를 엔비디아 공급망에 호락호락하게 들여보내지 않겠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모건 스탠리가 얼마 전에 막 이 하이닉스랑 저쪽 마이크론의 주가에 대해서도 계속 목표 가격을 낮추면서 주가 빠져라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저는 빠르면 11월말, 늦어도 12월에서 1월 달에는 모건 스탠리의 반성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이닉스가 계속 선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국민소득 2년 연속 일본 대만보다 많을 것. IMF 올 3.6만 달러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 대만에 앞설 것이라는 IMF 전망이 나왔고요. 20일 발표한 세계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 6천 달러로 추정을 했습니다. 요게 환율이 떨어지면 달러로 환산하는 이 1인당 GDP가 더 올라갈 수 있겠다, 그죠? 이는 지난해 35,563달러보다 1.6% 증가를 했고요. 올해 일본의 1인당 GDP 추정치는 32,859달러네요. 작년보다 오히려 3.1% 감소했습니다. 한국과의 격차가 더 커진 셈인데 대만의 1인당 GDP는 32,400달러에서 올해 33,234달러로 2.6%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에 대만은 올해 1인당 GDP가 일본을 역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자는 IMF 추정치에 대해서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일본의 달러 기준 1인당 GDP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을 것이라면서 일본의 저성장 흐름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말을 했네요. 내년의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 대만 사이 격차가 올해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되는데 내년에 한국은 37,675달러, 일본은 33,000, 대만은 32,859보다 한국이 높습니다. IMF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2.5, 내년 2.2%로 전망한 바가 있고요. 다만 이 구매력 평가 기준, PPP 기준으로 1인당 GDP는 대만이 7만 931달러고요. 한국은 6만 3천 달러 정도네요. 일본이 5만 3천 달러. 이렇게 PPP 기준으로는 대만이 앞섭니다. 이는 각국의 서로 다른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해서 조정한 환율을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IMF는 한국이 2027년 처음으로 1인당 GDP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주식시장은 지지부진해도 이런 거라도 그래도 일본, 대만을 앞섰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그러면 오늘 워명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행복한 가을 날씨 만끽하시는 그런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